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늘 갑자기 타임이 이제 비어졌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변경을 하시거나 취소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1대1 온라인 코칭 받는 분들은 반드시 최소한 이틀 전에 변경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이틀 전에 변경하시면 좀 피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약 신청을, 1대1 신청을 2일 전에 가능하거든요. 하루 전에도 가능하게 해버리면 혼선이 일어나요. 온라인 예약 페이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2일 전에 하셔야 되는데 2일 전에 변경을 하시면 사실은 그 해당 시간은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3일, 4일 전에는 여유 있게 좀 변경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시간 여유가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로잉머신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 수련도 조금 하고, 씻고 이제 다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보편복지를 할 것이냐, 선별복지를 할 것이냐, 이게 정치권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과연 보편복지가 타당하냐, 선별복지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이걸 하려면 수정자본주의가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그 각 분야별 면접 이론 강의 안에 상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은 오픈형으로 이제 공개하는 영상이라서 간략하게만, 핵심적인 거 간략하게만 설명할 테니까 반드시 온라인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편복지가 타당하냐, 선별복지가 타당하냐, 현대 국가에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했을 때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공정한 자유경쟁. 공산주의와 다르게 자본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해서 노력한 만큼 더 가져가자, 이거였어요. 좋잖아요, 맞죠? 듣기에는. 근데 1세대는 문제가 없었는데 2세대부터 부의 세습이 일어나면서 공정한 자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를 세습받은 사람들은 출발선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자유 경쟁 자체가 안 되죠. 2세대부터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대물림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게 심화되니까 자본주의의 내재적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공정한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부의 세습이 일어나면서 공정한 자유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출발선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부를 세습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세대부터 빵집에 저 경쟁 빵집 사장 아들내미가 제기하는 거를 막으려고 온갖 편법을 써서 뭐 행정이나 뭐 이런 이제 더러운 더티한 걸 돈을 써서 막 이제 자유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을 막고자 자본주의가 스스로 진화한 게 수정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개념이 규제와 복지 개념이죠. 그래서 세습받은 부를 가지고 자유 경쟁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하는 거죠. 요것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복지라는 건 가난이 대물림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출발선상이 완전히 같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끔, 그래서 공정한 자유경쟁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지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와 복지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받아들인 핵심 개념이고, 현대 헌법은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규제와 복지는 거기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자본주의의 내재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개념.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막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규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규제와 복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규제를 하거나 과도한 복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 자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복지의 주 재원이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의무적 속성을 띠죠. 그래서 세금은 의무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 원리상 최소한으로 부과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최소한으로 하면 복지도 최소로 가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도 그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치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하면 좋겠지만 규제 자체가 의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 원리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도한 국제, 과도한 복지, 과소한 국제, 과소한 복지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규제, 적정한 복지가 중요한데 이 기준점 잡기가 힘들죠. 왜? 사회는 급변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 시대상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적정한 복지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기가 힘들 뿐더러 자, 법률은 복잡한 현실을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을 실시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실시간 반영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해치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해서 만들어야지 해서 법률을 위반해서 만들었는데 현실은 변화한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규제와 복지를 적절하게 적정하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이것도 중요한 테마죠. 시사 분석을 할 때. 근데 이제 그건 논외로 하고 자, 보세요. 복지가 그럼 복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편 복지를 할 것이냐 선별 복지를 할 것이냐 이거 문제예요. 보편 복지는 이거예요. 고3 수험생들한테 무상 복지하면 보편 복지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고3이든 부잣집 아들 고3이든 다 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한테 복지를 주느냐 이게 선별.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든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든 모두 다에게 제공하느냐 보편 이거예요. 일단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게 나아 이게 나아. 논리적으로는 선별복지가 맞죠. 왜냐하면 복지가 원래 나온 배경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어느 정도 이루기 위해서 가난이 대물림된 사람들한테 출발선상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정의론적 관점 그리고 자본주의 내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복지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뭐가 맞다? 선별이 맞아요. 논리적 측면에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선별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선별 기준점이 불가능해요. 선별 기준점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매출 3천만 원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준점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연매출 신고가 3천만 100원은요. 이거는 100원 차이 때문에 이 기준점이 못 들어가요. 과연 연매출 신고를 3천만 100원, 3천만 3,100만 원 또는 3천만 100원, 3천만 1원 신고한 사람은 100원 1원 차이 때문에 이 기준점에 못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사실은. 필요한 건 똑같죠, 이 금액 차이면.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금액 기준점이 아니라 감소 기준점은 타당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10억의 매출을 가지는 기업이 있는데, 감소가 1,000만 원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근데 3천만 원 매출을 가진 곳이 1,000만 원 매출이 감소했다면 이건 타당해요. 이거 다 같이 준다면? 오히려 3천만 원 매출이 나오는 쪽에서 한 500만 원 감소한 쪽이 오히려 더 필요하겠죠. 여기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선별 자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선별복지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선별 기준점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번에 자영업자들한테 제공하는 거 8천만 원 기준점으로 8천만 원 기준 연매출 8천만 원 기준점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람들 대상으로 선별하겠다. 그래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기준점은 타당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오류가 또 발생해요. 그 기준점도. 맞아요. 그래서 선별복지는 논리적으로 따지기에는 복지가 나타난 배경을 따지자면 복지의 원취지에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선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기준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자, 선별하기 위해서는 조사 비용이 들어가요. 행정조사 비용이죠. 맞죠? 공무원분들이 취합해서 자료 조사하고 그거 전담해서 또 해야 돼요. 거기에 물적, 인적 비용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조사 비용 그거 합쳐서 보편복지를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기준점은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선별복지란 건 허구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근데 왜 선별복지가 그럴듯하게 들리죠? 논리적으로는 맞거든. 그러니까 국민들끼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정치인들이 생색내기에는 선별복지가 딱 좋죠. 봐라,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보편복지가 더 타당합니다.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선별복지가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편복지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보편복지가 더 타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맞춤복지가 이제 거의 대세죠. 이거는 근데 이것과는 좀 별도의 개념이고, 이거는 제 온라인 이론 강의 보시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공공기관 채용, 뭐 경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뭐 국정원,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다 막론하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